2023년 4월에 서울 하늘은 뿌옇게 흐렸다. 마포구 합정동의 한 골목 끝에 서면 50층짜리 유리 빌딩이 보였다. 주변의 낡은 건물들과 대조를 이루며 홀로 높이 솟아오른 이 건물의 50층 유리창에는 단 하나의 간판이 붙어 있었다. 강역탐정사무소. 건물 전층 300평을 단 하나의 사무소가 사용하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빌딩을 매입하고 사무소를 차린 강역은 43살이었다. 1980년생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일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 밤 한강변을 오래 걸으면서 탐정사무소를 열기로 결심했다. 사무소 내부는 최고급이었다. 통유리 창밖으로 한강과 여의도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첨단 실험실과 분석 장비들이 의료기관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었다. 실험실 한쪽에는 2026년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 로봇 세종이 대기 중이었다. 옥상에는 헬리포트가 있었고 지하 주차장에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과 최고급 세단 여러 대와 최첨단 드론 5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강역이 현장에 들어서면 언제나 세 가지를 먼저 찾았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이 세 가지 원칙은 경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그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2023년 4월 어느 날 아침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2023년 4월 24일 오전 8시였다. 인천 연수구 어느 아파트 단지 내 경비실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 아파트 151동 8층 801호. 이틀째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고 악취가 난다는 신고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다. 남성이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주방에서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다. 여성이었다. 비슷한 연령대였다. 두 사람 모두 이틀에서 사흘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찰은 즉각 현장을 봉쇄했다. 그런데 현장을 조사하던 형사 한 명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주방 식탁 위에 장미빛 포장지로 쌓인 과자 봉지가 놓여 있었다. 과자 봉지 겉면에는 분홍색 리본이 달려 있었고 작은 메모지에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들의 행복을 빌어요. 두 시신 사이에는 어떤 저항의 흔적도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수사 담당 형사 최동혁이 강역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건 것은 그날 오후였다. 탐정님, 이상한 사건입니다. 탐정님이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역은 이해나를 불렀다. 애나 씨. 인천 연수구 갑시다. 이해나는 이미 차 키를 들고 있었다. 이해나가 운전하는 세단이 인천 연수구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다. 이해나는 강역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였다. 현장 접근 허가 서류는 이미 이메일로 수령되어 있었고 현장 형사 최동혁에게 연락도 미리 취해두었다. 최동혁이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탐정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역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장으로 들어갔다.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에는 아직 수사 인원이 남아 있었다. 801호 현관문 앞에 서서 강역은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떴다. 현관문이 열렸다. 강역이 먼저 들어섰다. 이해나가 세종연동 분석 단말기를 들고 뒤따랐다. 있는 것. 현관 바닥에 남자 운동화 한 켤레와 여자 슬리퍼 한 켤레, 거실에 소파와 낮은 탁자, 탁자 위에 리모컨 2개와 빈컵 2개, 거실 한쪽 구석에 쓰러진 남성 시신, 주방 바닥에 누운 여성 시신. 식탁 위에 장미빛 과자 봉지 없는 것, 외부 침입 흔적, 무기, 혈흔, 저항 흔적, 지갑이나 현금 같은 귀중품 도난 흔적, 어색한 것, 식탁 장미빛 과자 봉지, 메모지에 당신들의 행복을 빌어요라는 문구. 두 시신 모두 고통스러운 자세가 아닌 비교적 편안한 자세였다는 점. 강역은 주방으로 이동했다. 이해나가 세종 단말기로 현장 3차원 스캔을 시작했다. 탐정님. 식탁 위 과자 봉지입니다. 이해나가 라텍스 장갑을 끼고 과자 봉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과자 봉지 안에는 반쯤 먹은 과자가 들어 있었다. 그 아래에 과자 알갱이들이 식탁 위에 몇 개 흩어져 있었다. 이 과자 성분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져가겠습니다.
강혁은 식탁 앞에 서서 전체 배치를 다시 한번 훑었다. 컵 2개, 과자 봉지, 메모지. 두 사람이 앉아서 과자를 먹고 이야기를 나눈 흔적. 그리고 두 사람이 쓰러졌다. 강혁은 최동혁을 불렀다. 두 사람 신원이 확인되었습니까? 남성은 양준호입니다. 29세, 무직, 이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여성은 윤수진입니다. 26세, 편의점 아르바이트. 양준호와 동거 중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인물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주민들에게 탐문 중입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왔다. 이해나가 단말기에서 눈을 들며 말했다. 탐정님. 세종이 현장 데이터 초기 분석 완료했습니다. 두 시신 모두 외상 없음 확인. 독성 물질 가능성 있습니다. 과자 분석 빨리 합시다. 두 사람은 현장을 나왔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강혁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한번 둘러보았다. 오래된 아파트였다. 주민들이 오가는 익숙한 분위기의 단지였다. 이런 곳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에게 독이 든 과자를 가져다 놓고 갔다. 이틀 후 과자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분석을 마치고 나왔다. 탐정님, 과자 안에서 아코니틴이 검출되었습니다. 초호 추출물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코니틴은 초옥과 식물에서 추출되는 독소입니다. 적은 양으로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은 급성 심근경색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부검 결과와 일치합니다. 특이한 점은 아코니틴을 이렇게 가공하려면 상당한 화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자 안에 균일하게 혼합된 방식이 전문적입니다. 강혁은 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다. 독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정밀하게.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세종이 두 피해자 배경 조사 완료했습니다. 보실까요? 세종의 화면에 정보가 펼쳐졌다. 양준호, 29세, 부산 출신, 인천에서 3년 거주, 이전 직장 2곳, 모두 단기 근무 퇴사, 특이사항 과거 폭행 전과 1회, 윤수진, 26세, 인천 출신, 인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2년, 특이사항 없음. 연락처에 등록된 가족은 엄마 1명, 윤수진의 엄마는 이름은 윤복자, 52세, 인천 연수구 거주. 딸과 같은 동네입니다. 만나야겠습니다. 윤복자는 사건 소식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가 방문했을 때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다. 제 딸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혁은 조용히 앉아서 물었다. 수진 씨 주변에 최근 새로운 사람이 생겼거나 수상한 방문객이 있었습니까? 윤복자가 생각하다가 말했다. 한 달 전쯤에 어릴 때 친구가 연락이 왔다고 했었어요.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살던 친구라고. 그 친구 이름은 모릅니다. 수진이가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라고만 했어요. 반갑다고 했어요. 그 이후 수진 씨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딱히 없었어요. 그냥 가끔 만나는 것 같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윤복자가 잠시 멈추었다. 어느 날 집에 왔을 때 과자를 들고 왔어요. 친구한테 받은 거라고. 장미빛 포장이었어요. 강혁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 과자를 드셨습니까? 아니요. 수진이가 준 건데 일단 선반에 올려뒀어요. 아직 거기 있을 거예요. 이해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윤복자가 부엌 선반을 열었다. 장미빛 포장지로 쌓인 과자 봉지가 하나 있었다. 이해나가 라텍스 장갑을 꼈다. 같은 과자였다. 같은 장미빛 포장이었다. 과자 성분 분석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윤복자의 선반에서 가져온 과자 봉지에서도 아코니틴이 검출되었다. 이 과자 봉지를 주었다면 양준호와 윤수진을 죽인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윤수진의 오래된 친구를 자처하며 접근했다. 강혁은 사무소로 돌아와 이해나에게 말했다. 수진 씨의 과거 인맥을 추적하겠습니다.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라면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그 근방 출신일 겁니다. 수진 씨가 인천 연수구 출신이니까 그쪽 초등학교 졸업자 명단을 조회해야 하겠군요. 세종에 요청해 주십시오. 이해나가 세종에 입력했다. 그러면서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말하세요.
피해자 양준호와 윤수진이 독이 든 과자를 함께 먹었다는 건데 두 사람 중 한 명이 먼저 이상 증세를 보였다면 다른 한 명이 더 이상 먹지 않았을 것 아닌가요?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섭취해서 빠른 시간 안에 두 명 모두 쓰러진 경우. 둘째는요. 처음부터 둘을 함께 처리할 의도로 과자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아코니틴 농도를 굉장히 높게 설정했을 거예요.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두 번째 가능성이 맞습니다. 분석 결과 과자 아나코니틴 농도가 일반적인 치사량의 서너 배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과자 두세 조각만 먹어도 사망에 이릅니다. 계획적입니다. 매우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이 농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화학 지식이 상당한 인물입니다. 그날 오후 세종이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출력했다. 첫 번째, 윤수진의 초등학교 동창 명단 조회. 인천 연수구 소재 연수초등학교 2002년 졸업생 목록. 두 번째, 최동혁 형사로부터 연락.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부산 사건은 3주 전에 발생했었다. 해운대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초반 남성 강태민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초기에는 심장마비로 처리되었지만 부검 결과 아코니틴이 검출되어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현장에서 장미빛 포장지에 과자 봉지가 발견된 것을 인천 수사팀이 발견하고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었다. 강혁은 이해나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해나가 운전하는 세단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이었다. 이해나는 고속도로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확한 속도를 유지했다. 이 정도 거리라면 기차가 빠를 수도 있었지만 이해나는 언제나 직접 운전을 선택했다. 차 안에서 이동하는 동안 무인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하면 세종과 연동해서 이동 중에도 분석 작업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탐정님, 강태민 씨 배경 조회했습니다. 말해주세요. 강태민, 32세. 부산 해운대 거주, 무직, 과거 사기 전과 2회, 특이사항 여러 명의 여성에게 금전을 뜯어낸 기록, 지난해 합의로 기소 유예,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전적이 좋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태민이 금전을 뜯어낸 여성들 중에 인천 연수구 출신이 한 명 있습니다. 강혁은 이해나를 보았다. 이름은 김나래, 28세. 현재 주소 불명, 인천 연수초등학교 졸업자 명단에 있습니까? 이해나가 세종에 입력하고 잠시 뒤 결과를 읽었다. 있습니다. 2002년 졸업생, 윤수진과 같은 학년입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다.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봄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같은 학년, 같은 동네. 그리고 피해자 양준호와 윤수진은 한 명이 사기 피해자였다. 지금은 주소 불명의 김나래가 그 중심에 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 강태민 사건 담당 형사 박재훈을 만났다. 탐정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사건이 단독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강태민의 주변 인물 가운데 최근 새로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상한 겁니다. 강태민 씨가 최근 한 달 동안 자주 만났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강태민 씨 지인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나이나 외모는 20대 후반 정도. 사진은 없습니다. 이해나가 조용히 물었다. 과자 봉지를 가져온 사람이 그 여성이었습니까? 확인이 안 됩니다. 강태민 씨 자택 CCTV는 고장이 나 있었고 공용부 CCTV에는 방문객 다수가 찍혔지만 특정이 안 됩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장 방문 허가를 요청했다. 강태민의 빌라 현장을 살핀 후 강혁과 이해나는 그날 밤 부산에서 숙박했다. 호텔 방에서 이해나가 세종 앞에 앉아 분석을 계속했다. 탐정님. 인천 연수초등학교 2002년 졸업생 가운데 관련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추려봤습니다. 말해보세요. 총 3명입니다. 윤수진, 피해자, 주소 불명,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정아, 28세. 현재 인천 남동구 거주, 이정아와 윤수진이나 김나래와의 관계는 세종이 소셜미디어 분석을 했는데 28세 이전에는 세 사람이 같은 사진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단체 사진으로 보입니다. 이정아를 만나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연락할까요? 오늘 밤 바로 연락하십시오. 급합니다. 이해나가 이정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20분 뒤 답장이 왔다.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어요. 그날 밤 강혁은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나정희에게 자료 조사를 부탁했다. 연수초등학교 2002년 졸업생 가운데 특이 사항이 있는 학생들. 특히 가정폭력이나 학교 폭력 관련 기록이 있는 학생. 나정희는 다음 날 아침까지 자료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튿날 이해나가 운전하는 차로 2,800km를 달려 인천 남동구 이정아의 주택에 도착했다. 이정아는 28살의 평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를 맞이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수진이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충격이에요. 오랫동안 만났습니까? 초등학교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가 작년에 수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반가웠어요. 김나래와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정아의 표정이 달라졌다. 나래는 어릴 때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이사간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최근에 연락이 있었습니까? 이정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올렸다. 한 달 전에 나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강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떤 연락이었습니까? 만나자고 했어요. 오래됐으니까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정아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예뻐졌어요. 예전에는 외모에 신경 못 쓰던 아이였는데 성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되게 차분하고 조용해졌어요.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이정아의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불행한 아이였어요. 이정아가 기억하는 김나래의 어린 시절은 어두웠다. 나래 부모님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폭력적이었고 어머니는 그걸 그냥 견뎌내는 분이었어요. 나래한테 생활비도 거의 안 줬어요.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내서 교무실에 불려가는 걸 저도 봤어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왕따였어요. 이정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거의 왕따 수준이었어요. 옷이 낡고 냄새 난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멀리했어요. 그리고 남자애들한테 심한 괴롭힘을 당했어요. 자세한 건 말하기 싫어요. 저도 그때 더 막아주지 못했다는 게 지금도 미안해요. 나래 씨의 가족 가운데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정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에요. 집에서 불이 났어요. 화재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래와 어머니만 살아남았어요. 강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화재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가스 폭발이라고 했어요. 사고로 처리됐어요. 나래 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정아가 오래 생각했다. 그날 이후 나래가 이상하게 밝아졌어요. 되게 활기차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는데 그때는 힘든 상황에서 해방됐구나 했어요. 그리고 이정아가 덧붙였다. 나래가 과자를 가져온 적이 있어요. 장미빛 포장지로 쌓인 거요. 저는 안 먹었어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그런데 어머니가 드셨어요. 어머님 상태는. 이정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부터 몸이 이상하다고 하세요. 오늘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강혁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해나 씨. 이해나가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119 연결합니다. 이정아의 어머니는 구급차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혈중 아코니틴 농도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빠른 처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세 번째였다. 같은 과자, 같은 장미빛 포장, 세 개의 집, 강혁은 이해나에게 말했다. 나래 씨가 세 곳의 과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양준호와 윤수진의 집, 이정아 어머니의 집, 그리고 윤복자의 집. 그 과자들이 모두 아코니틴 독이었다면 나래 씨는 여러 명을 동시에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표적이 되는 기준이 뭘까요?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있는 것. 새 집으로 향한 장미빛 과자, 없는 것. 나래의 현재 주소와 신원, 어색한 것. 자신의 친구와 그 가족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 나래 씨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서울로 돌아온 강혁은 나정희가 밤새 정리한 자료를 검토했다. 인천 연수초등학교 2002년 졸업학년 관련 기록들이었다.
나정희는 학교 폭력 및 가정 폭력 관련 기록을 모두 수집했다. 세종이 이것을 연도별로 정렬했다. 김나래 관련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김나래 2002년 졸업, 재학 중 학교 폭력 신고 2회, 처리 결과 가해 학생 구두 경고 후 종결, 가정 폭력 신고 3회, 처리 결과 매회 화해 종결. 그리고 2002년 12월 연수구 내 주택 화재 발생, 사망자 1명 김규태, 당시 43세, 화재 원인 가스 폭발, 사고 처리 생존자 어머니 박옥순, 딸 김나래, 강혁은 그 이름을 확인했다. 박옥순, 세종. 박옥순 현재 정보조회, 이해나가 입력했다. 세종이 결과를 출력했다. 박옥순, 54세, 인천 연수구 거주, 현재 혼자 생활, 딸 김나래와 연락 끊어진 상태, 최근 5년간 이사 없음. 나래 씨의 어머니가 인천에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멈추었다. 잠깐요. 어머니와 나래 씨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어머니도 표적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나가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니면 어머니가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가 세종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나래 씨의 어린 시절을 보면 부모로부터 방치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린 나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도 나래는 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이후에는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안 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된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세종. 김나래의 이후 이력 추적, 세종이 분석을 시작했다. 7분이 걸렸다. 출력된 정보는 단편적이었다. 2006년 인천 소재 중학교 입학, 1학년 이후 기록 불명, 2012년 이후 공식 기록 없음. 2015년 서울 소재 학원 수강 기록 2회, 2019년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방문 기록, 2020년 이후 다시 기록 불명. 12년 이후 공식 기록이 없다는 건 주민등록 주소 이전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인 집이나 비공식 거처를 전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9년에 성형외과를 갔습니다. 이정아가 나래의 외모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때 이후겠군요. 그리고 2020년 이후 기록이 다시 없다는 건 나래가 어떤 형태로든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래 씨는 오래 준비했습니다. 이제 강혁의 머릿속에서 이야기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김나래는 어린 시절 극도로 불행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집에서는 방치와 폭력에 노출되었다. 유일하게 장래를 꿈꿀 때는 장밋빛 인생을 떠올렸다. 그 꿈의 상징이 장밋빛 과자였다. 그런데 어른이 된 나래의 삶도 달라지지 않았다. 강태민 같은 남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돈을 빼앗겼다. 어린 시절의 불행이 어른이 되어서도 반복되었다. 그래서 나래는 결정을 내렸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을 정리하기로. 첫 번째 표적은 강태민이었다. 자신에게 사기를 친 남자. 두 번째 표적은 양준호와 윤수진이었다. 양준호는 과거 나래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던 남자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윤수진은 그 옆에서 구경만 했던 친구였다. 세 번째 표적은 이정아의 어머니였다. 이정아 어머니는 어린 시절 나래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외면한 어른이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직 과자를 먹지 않은 윤복자. 강혁은 이 가설을 정리하면서 이해나에게 말했다. 나래 씨의 표적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 목록의 순서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떻게 파악합니까? 연수초등학교 학교 폭력 관련 인물들과 나래 씨의 접점을 하나씩 추적하는 겁니다. 당시 가해자와 방관자 명단을 확보하면 다음 표적이 누구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정희 씨에게 부탁하면 어떨까요? 이미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나정희는 역시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세종의 데이터베이스와 교육청 기록을 결합해 2002년 연수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기록과 생활지도 일지를 확보했다. 생활지도 일지에는 김나래 관련 사건이 2차례 기록되어 있었다. 2002년 3월.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함, 가해 학생들. 이름이 3명 적혀 있었다. 그중 1명이 이정아였다. 2002년 6월, 남학생 그룹에게 지속적인 언어 및 신체 폭력을 당함, 가해 학생들.
이름이 4명 적혀 있었다. 강혁은 그 이름들을 하나씩 읽었다. 양준호, 그 이름이 목록에 있었다. 강민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혁아, 부산 사건이 공식 수사로 넘어왔어. 그리고 인천 사건도 연결돼서 광역 수사팀이 꾸려졌어. 나래 씨 추적이 시작됐어. 형, 나래 씨의 목표가 되는 인물들 명단을 내가 갖고 있어. 미리 보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보내줘. 강혁은 이해나에게 정리된 명단을 강민혁에게 전송하도록 했다. 강태민의 학교 폭력 일지에 있던 가해 학생들. 2002년 연수초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나래 관련 사건에 이름이 올라간 인물들, 그리고 이정아를 포함한 당시 방관자들, 이해나가 명단을 정리하는 동안 강혁은 한 가지를 다시 생각했다. 나래 씨가 연락을 취한 것은 어린 시절 친구들이었다. 반갑게 다가가서 과자를 가져다 주었다. 그 과자에 독을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치밀하고 냉정한 설계였다. 그리고 나래 씨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애나 씨, 나래 씨의 어머니 박옥순에게 바로 가야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나래 씨의 마지막 표적이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나가 세종에서 눈을 떴다. 어머니를요. 나래 씨의 불행이 시작된 곳이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불행을 막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래 씨의 눈에는 그 어머니도 가해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래 씨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죠. 성형을 해서 외모가 달라졌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두 사람은 즉시 출발했다. 인천 연수구 박옥순의 집은 오래된 빌라였다. 이해나가 차를 멈추고 강혁이 먼저 내렸다. 빌라 외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입구에는 우편함이 줄지어 서 있었다. 어두컴컴한 계단을 올라가 2층 문 앞에 섰다. 강혁이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소리가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역시 반응이 없었다. 이해나가 귀를 문에 가져다 댔다. 탐정님,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강혁이 문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박옥순이 앉아 있었다. 눈이 감겨 있었다. 탁자 위에 장미빛 포장지로 쌓인 과자 봉지가 열려 있었다. 과자 알갱이 몇 개가 탁자 위에 흩어져 있었다. A119 연결합니다. 이해나가 바로 전화를 걸었다. 강혁은 박옥순의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있었다. 의식은 없었다. 박옥순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강혁은 거실을 살폈다. 있는 것. 탁자 위에 열린 과자 봉지. 박옥순이 마시다 만 것으로 보이는 물컵. 소파 옆에 떨어진 오래된 사진 한 장. 강혁이 사진을 집어들었다.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뒷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래야, 5살, 없는 것. 나래의 흔적,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표시, 어색한 것. 사진이 왜 소파 옆에 떨어져 있었는가? 박옥순이 스스로 꺼내보고 있었는가? 이해나가 병원에서 돌아와 말했다. 박옥순 씨는 아코니틴 중독이 맞습니다. 처치 중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과자는 오늘 가져다 놓은 겁니까? 포장지에 아직 냉장고 냉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래 씨가 왔다 간 겁니다. 강혁은 현관을 다시 살폈다. 박옥순의 슬리퍼 외에 다른 신발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현관 바닥 구석에 희미한 발자국 흔적이 있었다. 운동화로 보였다. 여성 사이즈. 나래 씨의 신발 사이즈가 확인되면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해나가 발자국 사진을 찍었다. 강혁은 집 밖으로 나왔다. 빌라 외부 CCTV를 확인했다. 입구에 구형 CCTV가 달려 있었다. 저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 강민혁의 협조로 경찰이 빠르게 영상을 추출했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이 세종으로 영상을 분석했다. 오늘 오후 2시 40분. 빌라 입구로 여성 한 명이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짧은 머리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한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쇼핑백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이 보였다. 세종이 체형 분석을 시작했다. 20대 후반 여성, 키 160cm에서 165cm 사이,
강혁은 영상을 멈추고 세종에게 명령했다. 세종, 이 인물이 빌라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 세종이 이후 영상을 추적했다. 2시 40분에 들어간 인물이 3시 5분에 나왔다. 25분, 25분간 박옥순과 있었다. 강혁은 생각했다. 과자를 건네고 몇 마디를 나누고 나왔다. 박옥순이 과자를 먹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나온 것이었다. 나래 씨가 빠져나간 방향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해나가 세종을 통해 인근 CCTV 네트워크를 연결했다. 세종이 자동으로 빌라 인근 도로와 골목의 CCTV 영상을 교차 분석했다. 30분이 지났다. 세종이 추적 경로를 출력했다. 빌라 입구에서 좌측 골목으로 이동, 이후 연수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버스 번호 86번, 종착지 인천 남동구, 인천 남동구가 이정아의 거주지입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강혁은 그 순간 다른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직 한 명이 더 있다. 나래 씨의 어린 시절 생활지도 일지에는 3명의 여학생 이름이 있었다. 이정아 외에 2명이 더 있었다. 그 가운데 1명은 이미 확인했고 다른 1명은 아직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다. 세종에게 요청했다. 세종이 2번째 여학생의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때였다. 이해나가 세종 화면을 바라보다가 멈추었다. 탐정님, 왜요? 이상한 게 있어요. 이해나가 화면을 강혁 쪽으로 돌렸다. 세종이 분석한 2002년 연수초등학교 졸업생 명단이 화면에 떠 있었다. 김나래의 이름 옆에 세종이 추가 연결 정보를 붙여놓았다. 김나래, 2002년 졸업, 관련자, 박옥순 모, 김규태, 부 2002년 사망, 그리고 그 밑에 동일 인물 추적 유사 기록 발견. 연수초등학교 2002년 졸업생 김나래와 생년월일이 동일한 다른 이름의 기록 존재. 강혁이 화면을 보았다. 다른 이름. 박나래.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세종. 박나래의 정보를 조회. 세종이 분석을 시작했다. 3분이 지났다. 화면에 정보가 펼쳐졌다. 박나래. 1995년생. 현재 28세. 인천 연수구 소재 화재 사건 이후 박옥순이 재혼하면서 아이의 성이 바뀐 기록. 2004년 이후 성 변경 신청. 김나래가 아버지 사망 이후 어머니 박옥순의 성으로 바꾸었을 가능성. 그런데 세종이 다음 정보를 출력했다. 박나래, 2016년 이후 활동 기록, 약학 관련 학원 수강, 온라인 화학 강의 수강 기록 다수. 2020년 서울 소재식품 제조업체 단기 근무 3개월. 강혁은 그 정보를 읽으면서 한 가지를 확인했다. 약학 강의와 화학 강의, 그리고 식품 제조업체, 아코니틴을 과자에 정밀하게 혼합할 수 있는 기술적 배경. 이해나 씨, 나래 씨가 어디 있는지 추적 가능합니까? 세종이 지금 2023년 기준 박나래 명의 카드 사용 내역과 통신 기록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5분이 지났다. 세종이 결과를 냈다. 박나래 명의 통신 기록. 2023년 4월 기준 최근 사용 지역, 인천 연수구, 그리고 한 가지 더, 탐정님, 박옥순이 병원에 있습니다. 나래 씨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지만 어머니는 살아 있습니다. 나래 씨가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나래 씨가 다시 어머니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혁은 생각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래 씨의 패턴은 과자를 두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다시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혁은 화면을 다시 보았다. 아직 표적이 남은 사람이 있다. 2002년 학교 폭력 기록에 이름이 올라간 남학생들. 그 가운데 양준호 외에 3명이 더 있었다. 강혁이 그 이름들을 하나씩 읽었다. 첫 번째 이름, 이미 사망 또는 이민으로 불가. 두 번째 이름, 연락 가능. 세 번째 이름. 세 번째 이름 앞에서 강혁의 눈이 멈추었다. 김기철. 현재 직업 경찰관, 인천 연수경찰서 근무. 강혁은 즉시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인천 연수경찰서 속 김기철 경관 알아?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뭔데? 나래 씨 표적이 될 가능성 있어. 어린 시절 가해자야. 강민혁이 바로 움직였다. 확인해 볼게. 5분이 지나지 않아 강민혁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혁아, 이상해. 뭐가? 김기철이 오늘 오후부터 연락이 안 된대. 경찰서 측에서 확인했는데 점심 이후 외근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강혁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다. 세종,
김기철 스마트폰 위치 조회. 이해나가 입력했다. 세종이 결과를 냈다. 인천 연수구 내 특정 주소. 강혁이 그 주소를 보는 순간 이정아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해나가 전화를 받았다. 탐정님, 이정아 씨라고 합니다. 지금 집 앞에 누군가 있다고 합니다. 강혁은 세종이 출력한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이정아의 집 주소였다. 바로 갑니다. 이해나가 이미 차 키를 들고 있었다. 인천 남동구까지 차로 25분이었다. 이정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골목은 조용했다. 이해나가 차를 멈추자마자 강혁이 내렸다. 이정아의 빌라 입구를 보았다. 문이 열려 있었다. 강혁이 들어가면서 이해나에게 말했다. 애나 씨는 경찰에 연락하면서 대기해 주십시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이해나는 멈추었다가 전화기를 들었다. 강혁이 계단을 올라갔다. 2층 이정아의 방 앞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강혁이 문을 밀고 들어섰다. 거실에 이정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맞은편에 마스크를 쓴 여성이 서 있었다. 여성이 강혁을 보았다. 한 손에 장미빛 포장지에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다. 강혁은 그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오래 준비한 사람의 눈빛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김나래 씨, 여성이 마스크를 내렸다. 28세. 성형으로 달라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그 2002년의 11살 소녀와 연결되어 있었다. 탐정님이시군요. 강혁 탐정님이요. 이정아가 소파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이미 먹었는지 표정이 흐릿해 보였다. 강혁이 이정아에게 말했다. 이정아 씨,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어지러워요. 나래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정아는 많이 안 먹었어요. 죽지는 않아요. 왜 이정아 씨입니까? 이정아가 저한테 잘못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나래가 잠시 침묵했다. 어릴 때가 나쁜 짓을 해도 되는 때입니까? 어릴 때 상처는 어릴 때 상처가 아니에요. 평생 가는 거예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고 나래를 바라보았다. 나래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나래 씨. 지금 과자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나래는 손에 든 과자 봉지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무섭습니까? 이정아 씨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먹게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조절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십니까? 나래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어머니가요. 오늘 오후 어머니에게 과자를 두고 오셨습니다. 어머니도 드셨습니다. 나래가 굳었다.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나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든 과자 봉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강혁은 그 순간 이정아에게 빠르게 다가가 부축했다. 그 사이 이해나가 경찰을 데리고 문으로 들어왔다. 나래는 저항하지 않았다. 경찰이 수갑을 채울 때도 그녀는 그저 과자 봉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래가 체포된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결정적인 반전이 밝혀졌다. 박옥순이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경찰에 진술을 했다. 나래가 왔을 때 저는 알아봤어요. 성형을 했어도 눈빛이 나래였어요. 나래가 과자를 주길래 받았어요. 그런데 박옥순이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다. 나래가 준 과자를 저는 먹지 않았어요. 경찰이 물었다. 먹지 않으셨으면 왜 중독이 되셨습니까? 나래가 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왔어요. 모두가 멈추었다. 다른 사람이요. 40대 여성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과자를 두고 갔어요. 나래가 준 게 아니었어요. 수사팀이 박옥순의 집 CCTV를 다시 분석했다. 나래가 들어오기 30분 전에 다른 여성이 빌라에 들어온 기록이 있었다. 그 여성은 3분 만에 나왔다. 이해나가 세종으로 그 여성의 얼굴을 분석했다. 결과가 나오는데 20분이 걸렸다. 세종이 화면에 이름을 출력했다. 고은정, 48세, 박옥순의 이웃집 주민. 강혁은 그 이름을 보고 세종에게 추가 조회를 요청했다. 고은정과 박옥순의 관계, 세종이 출력했다. 고은정의 남편은 2002년 화재 사건 당시 소방조사에 참여한 조사관이었다. 그 화재는 가스 폭발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고은정의 남편은 그 화재 조사 이후 박옥순에게 금전을 요구한 기록이 있었다.
박옥순이 돈을 주지 않자 2번 더 접근했다는 이웃 주민 증언. 강혁이 고개를 들었다. 2002년 화재. 가스 폭발이라고 처리됐습니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가스 폭발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은정의 남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박옥순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화재는, 강혁은 말했다. 나래 씨가 질렀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폭력으로 괴롭히던 아버지를 없애기 위해. 그것을 고은정의 남편이 알았고 박옥순에게 입막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그러면 고은정이 박옥순에게 독과자를 준 이유는 오래된 원한입니다. 박옥순이 돈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복수였겠죠. 아니면 나래 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자신의 남편도 연루될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은정을 지금장 조사해야 합니다. 고은정은 같은 날 밤 경찰에 의해 소환되었다. 강민혁이 수사를 지휘했다. 고은정은 처음에는 부인했다. 그러나 세종이 분석한 빌라 CCTV 영상과 아코니틴 성분 분석 결과 앞에서 결국 진술하기 시작했다. 박옥순이 오랫동안 우리 남편을 힘들게 했어요. 돈도 안 주면서 입 닥치라고만 하고 남편이 화재 조사 결과를 바꿔준 대가를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고은정이 침묵했다. 나래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남편이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쌍하잖아요. 그 아이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고로 처리해줬습니까? 도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대가는, 강혁은 그 대답 앞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어린 날에는 아버지의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것이었다. 불을 질렀다. 아버지가 죽었다. 조사관은 그것을 알았지만 돈을 받고 묻어주었다. 그리고 그 구조 전체가 나래의 삶을 더욱 왜곡했다. 나래가 살인귀가 된 것은 단순히 어릴 때 상처 때문만이 아니었다. 세상이 자신에게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왔기 때문이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것, 돈이면 해결된다는 것, 힘없는 사람은 항상 당한다는 것, 그 신호들이 나래를 만들었다. 나래는 경찰서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강태민을 먼저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가 사기로 자신의 돈을 빼앗은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그가 어릴 때 자신을 가장 심하게 괴롭힌 사람들 중 하나였다. 커서도 범죄를 반복하는 것을 알았다. 양준호는 어릴 때 자신을 신체적으로 폭력했던 인물이었다. 그와 함께 살고 있던 윤수진은 그런 그와 어울려 사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윤수진은 표적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래가 접근했을 때 윤수진이 나래를 이미 알아보지 못했고 그 무관심에 다시 어린 시절이 되살아났다고 했다. 이정아는 어릴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지만 괴롭힘을 당할 때 모른 척했던 사람이었다. 나래는 이정아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조금만 아프게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 나래는 어머니에 대해 오래 침묵했다가 말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면서도 지켜주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강혁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나정희가 사무소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이해는 되지만 용서가 되는 건 아니네요. 송태풍이 말했다.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용납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음번을 막을 수도 없어요.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에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그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어딘가에서 찾아냈다. 그러나 일부는 찾지 못했다. 그 일부가 또 다른 불행을 만들었다. 탐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범인을 잡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혁은 늘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래가 사형을 선고받게 되든 무기징역을 받게 되든 그녀가 살았던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같은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나래가 자라고 있을 것이었다. 2023년 5월이었다. 사건이 정리되고 2주가 지났다. 강혁은 사무소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5월의 한강은 봄빛이었다. 이해나가 세종 앞에서 다음 의뢰 분석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탐정님. 박옥순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나래가 체포된 이후 면회를 한번 갔다고 해요. 나래가 면회를 거부했대요.
그런데 면회실 입구에서 기다리다 돌아올 때 교도관이 메모 하나를 건네줬다고 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해나가 메모지를 꺼냈다. 박옥순 씨가 탐정님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강혁이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나래의 글씨였다. 메모지에는 짧게 쓰여 있었다. 장미빛 과자는 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달콤했던 적이 없었어요. 강혁은 그 메모지를 한참 보다가 접어서 책상 서랍에 넣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고은정 씨도 기소됐어요. 남편은 2002년 화재 사건 관련 직권남용으로 재수사 받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탐정님은 나래 씨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불쌍하다는 감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피해자들의 아픔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래 씨의 메모를 간직하시는군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해나가 다시 세종 앞으로 돌아갔다. 나정이가 차 두 잔을 들고 들어왔다. 강혁 앞에 한 잔을 놓고 이해나 앞에 한 잔을 놓았다. 나정이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읽으며 조용히 나갔다.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다음 의뢰 왔습니다. 어디 읽어볼까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있는 것, 다음 사건, 풀어야 할 진실, 없는 것,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어색한 것, 세상에서 항상 어딘가에 있는 것, 읽어보죠.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가 강혁을 향해 살짝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화면으로 눈을 옮겼다. 탐정님, 그 두 글자 안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강혁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해나도 강혁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창밖으로 5월의 한강이 넓게 흘렀다. 세상에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강혁 탐정사무소는 오늘도 불을 켜고 있었다.